한 주 동안 잘 계셨죠?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지금 40만 8,490명 접수해가지고 6만 5천 명, 작년보다 6만 5천 명 늘어났습니다. 그 1차, 2차 같이 보신 분은 2명으로 접수한 걸로 됐기 때문에 통계고요. 순수하게는 27만 6,982명, 이때까지 역사상 가장 접수 인원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시험 접수 인원 중에서는. 그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자꾸 상대평가, 앞으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당장 뭐 내년부터 상대평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빨리 올해 꼭 합격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부터 하는 실무, 중개 실무가 이때까지는 최근 5년간은 5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오늘 하는 부분이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실무가 5문제 중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주택임대차 한 문제, 민법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경매,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여기에서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가 지금 오늘 하는 부분, 앞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동형 모의고사를 하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시험에도 거의 안 나오니까. 자, 246페이지 중개 실무와 중개계약 1장에는 보면 문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문제가 많이 없는 걸 봐도. 자, 246페이지 대표 유형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며, 이런 말이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이런 말이 우리 법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하고,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직업중개, 혼인중개 이런 게 대표적인 민사중개가 되겠습니다. 상사중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사이에 체결되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유상, 쌍무계약에 해당된다. 예, 요식, 요물계약, 무상계약 하면 X입니다. 즉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반드시 중개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 하면 X죠. 예, 낙성, 불요식 계약입니다. 청약, 승낙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형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시험에도 무조건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민법시험은 무조건 X입니다. 다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입니다. 그리고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인데,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데, 즉 의뢰인은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고 개업공개사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무계약이 아니고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만 할 수 있으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서식을 사용하여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작성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물론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만 하면 그 전속중개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하면 X죠. 효력은 있습니다. 단지 행정상 제재로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불효식 낙성계약이니까 효력은 있지만 행정상 제재를 받는다고요. 이게 이해 잘 안 되면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숫자에 따라 공동중개, 단독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예, 맞는데 우리 법조문에 공동중개, 단독중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조문에 없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혼자서 하면 단독중개, 현업에서는 양타 쳤다 이런 말을 하죠.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을 소개하면 단독중개,
공동중개는 두 사람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는 게 공동중개입니다. 여러 명이면. 지금 통계를 보면 거의 주택의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공동중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공동중개 비중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이게 법에 없지만 공동중개가 단독중개보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업에서도. 아파트 같은 거는 대부분 공동중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 독점 중개로 구분할 수 있다 했는데 중개 보수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가, 그 밑에 해설을 보면 정률 중개, 순가 중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가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겁니다. 한 건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정가죠. 분양권은 무조건 최하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게 정가 중개입니다. 정률 중개는 일정한 퍼센트를 받는 거죠. 지금 현재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 우리 법에서는 지금 정률 중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퍼센트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순가 중개는 뭡니까? 10억만 받아주십시오.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인정작업, 순가 중개라고 하는데 순가 중개 계약 자체가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일반 중개, 독점 중개, 전속 중개는 뭐냐 하면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가장 개업공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게 이 중에서 독점 중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독점 중개는 없습니다. 법에 없다고요. 미국 같은 데는 독점 중개를 하고 있는데 독점 중개는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독점 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전속 중개는 독점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이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 위약금 50% 받는다, 중개보수 위약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이 뭡니까? 50% 받는다, 0% 받는다, 위약금, 중개보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50%를 받는다, 0% 받는다. 둘 중에 하나 답이 있다면 답은 0%죠.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보수나 위약금은 단지 실비만 받는데 실비의 최고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이게 둘 다 기출문제인데 1번 대표 유형 밑에 1번 제가 이 문제는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봤던 문제인데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개업공개사가 제공한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 등을 통해서 상호 교환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중개 활동이 가능한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의 형태로서 여기까지만 딱 읽으니까 이게 전속 중개계약인가 공동중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맨 마지막 다수의 개업공개사가 상호 협동하여 거래계약을 완성시킨다. 다수의 개업공개사 이 말이 있으니까 공동중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거는 시험장에서 직접 풀어봤던 문제니까 기억이 나는데 공동중개입니다. 근데 법조문에 공동중개, 단독중개 이런 말이 없고 우리 법에 있는 거는 일반중개하고 전속중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그래서 시험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게 법에 규정 없는 걸 내가지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는다. 자, 4번이 답입니다. 공동중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이 부분이 그래도 실무에서는 요거 빼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거 빼고 사실 조사 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것도 조사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 확인이 넓은 의미로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들어간다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자,
조사 확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대표 유형하고 그 248페이지 1번하고 2번 다 세 가지 세 문제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기본적인 사항과 권리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게 암기 프린트 6번에 보면 9가지가 있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기본적 사항과 권리관계 맨 앞에 있는 두 개를 말하는 건데요. 기억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이죠. 땅이 생긴 모양, 형태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경계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경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토지대장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시간이 없겠지만 이런 거는 처음에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 직접 공부를 한번 떼보면 기억에 확실하게 남는데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지금 실무기 때문에 전 과목 다 나옵니다.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등기 안 되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특수지역권, 뭐 점유권 이런 건 등기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현장 납사나 탐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는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니은 틀렸습니다.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상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요.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청량을 했으면 청량을 했다면 청량한 게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다른 경우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2번도 지금 앞에 이 부분들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2번도 답만 4번을 보면 판례에 의하면 개업공개사가 면적이 정확한지 청량까지 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청량까지 하려면 청량 비용을 그럼 개업공개사가 다 되고 나면 오히려 중개보수 받아가지고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청량까지 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책임 안 지려면 그냥 지적도상 또는 토지대장상 면적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계약서나 확인 설명, 계약서에 적으면 되겠죠. 공구상 면적을 기준으로 함 이런 게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뢰인이 그럼 만약에 청량해가지고 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그럼 늘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특이하게 정감 청구할 수 있다,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보다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청량해서 다른 경우 이렇게 해야만 공평하게 중개를 해야 된다고 중립적 입장에서 매수인 편만 들거나 매도인 편만 들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가 어려워요. 그럼 청량해서 면적이 줄어들면 깎아달라고 하면 그럼 늘어나면 더 주고 줄어들면 깎는 걸로 이렇게 적겠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 청량해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을 정감 청구할 수 있다, 뭐 평당 또는 제곱미터당 얼마씩 계산한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굳이 그런 거 적을 필요 없겠죠. 특약은 현업에 가면 가급적이면 안 적는 게 좋고요. 시험에 나오면 특약을 가급적이면 적는 게 좋다. 그게 맞아요. 시험에 나오면 명확하게 적는 게 좋지만 명확하게 적게 되면 실무에서는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요. 굳이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는데 특약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약속을 한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일반 규정과 달리 하는 게 특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답만 보겠습니다. 4번 청량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법정지상권은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3번 민법에는 법정지상권이 한 문제 거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1번 공인중개사법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판례입니다. 그 자전거 보관소,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냥 이건 판례니까 그대로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철봉이나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처분 당시고요. 법정지상권이 5가지가 있죠. 민법 305조,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366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하고요. 지금 관습법은 처분 당시 동일 소유이면 된다. 민법 366조는 토지와 건물이 임의경매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고, 관습법은 임의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강제경매나 또는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3번 건물이 없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인정 안 되죠? 토지와 건물, 이거는 딱 단어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저당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단어만 봐도 키워드만 보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이라는 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판례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돼요. 판례가 무조건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는 부분, 판사 자체가 이게 판례가 무조건 진리에 부합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시대 상황이 바뀌면 바뀌잖아요. 판례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 안 되면 암기를 하고, 암기 안 되면 이해하고, 둘 중에 하나를 해보면 하나는 될 겁니다. 5번도 판례입니다. 전부 다 판례죠.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민법 시험에는 한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많은데요, 다른 시중에 다른 책은 보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문제 한 문제도 없는 책도 많아요. 지금 우리 책이 법정지상권이 많은데 민법에는 반드시 나오죠. 4번 하나만 더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250페이지 지적공부와 1번 등기부상 토지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 설명해야 된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권리관계는 등기부.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하나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둘 다 동시에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물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정지상권만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례고요.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부 민법 내용입니다. 4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에 있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305조 그대로입니다. 민법 305조입니다. 맞고요. 5번 아까 저당권 설정된 후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경우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그 신축 건물에 대한 세입자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도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받지 토지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도 못 받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 민법 내용이니까 거의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잘 안 되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252페이지 7번 역시 다 민법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1번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해서는 중간 생략 등기 무효죠. 그 내용이고요. 2번은 을 소유의 대지 위에 갑 소유의 대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기속한다. 건물을 신축하면 원시 취득, 지은 사람 소유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나무 산에다가 뭐 호박, 배추 심어도 그 경작자 소유죠.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3번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전세권하고 확정일자 임차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점이 확정일자부 임차권하고 보다 더 좋은 점이죠. 딱 두 가지가.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받지만 전세권은 건물만 전세권 설정하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죠. 배당받는 건 오히려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유리한데 전세권이 유리한 점은 전전세권,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4번도 판례인데요.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거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된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주점유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는 게 자주점유죠. 그 1번지를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고 여기에다 묘를 설치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나무 땅에다 설치했지만 이건 자기 소유라고 믿고 설치했다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고 했을 때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니죠. 분묘기지권만을 시효 취득할 뿐이고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주점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입니다. 사법고시 옛날에 이런 게 나왔어요. 도인, 도둑놈을 도인이라고 했더라고. 도인, 한자를 줘가지고 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남 거 훔쳐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자주점유냐고 타주점유냐고요. 자기가 하려고 훔친 거잖아요. 그 도인이 소유하는 거 자주점유다, 이런 게 사법고시에 옛날에 나온 걸 봤어요. 도둑놈이 나무 물건 훔쳐가지고 소유하는 것도 자주점유라고요. 자기가 자기 걸 가지려고 훔치겠으니까. 근데 임차권 이런 거는 자주점유 아니죠? 차임을 지급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지금 중요한 거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 논밭, 땅 지금 20년 시효 취득 다 돼가는지 잘 봐야 돼요. 요즘 변호사들이 소송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 땅 그냥 20년 농사 지었는데 차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공짜로 농사 지으면 다 뺏기죠, 소유권. 잘 보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조상 땅들 잘 있는지. 자, 5번이 답입니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했는데 판례는 원상 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라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민법에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민법 시험에 법정지상권이 거의 출제가 되고요. 분묘기지권은 외려 민법보다 중개실무에 많이 출제됐어요. 과거 통계를 보면 분묘기지권은 둘 다 관습법상 물건이죠.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건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통행권 뭐 이런 거 인정되지 않죠. 관습법상 물건으로. 온천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직 두 개밖에 없는데 오히려 분묘기지권은 중개실무에 많이 나왔다고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254페이지.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지 등기 없이도 시효취득하죠.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함으로써 틀렸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여기서는 이제 틀린 걸로 봤다고요. 무상치료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 판례가 바뀌어가지고요, 4월 29일 날 판례가 변경돼서 시효 취득하더라도 치료를 청구한 때에는 한 날로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죠.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시효 취득한 날로부터 치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때에는, 치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치료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 이거 바뀌었다고요, 판례가. 지금 우리 최근 이거 판례 변경되기 전 4월 29일 날 판례니까 판례가 반영 안 돼 있다고요. 지금 2번은 치료를 청구한 때에는 지급해야 됩니다. 묘를 설치한 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효 취득한 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한 때 지급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법 판례가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치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치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분묘기지권도 치료를 청구해야 그때부터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한 때로부터. 그 2번은 지금 판례 변경된 게 반영 안 돼 있다고요. 지금 우리 해설을 보면 10번에 2번 해설,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해설에 지급할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설을 고치라고요. 치료를 청구한 때에는 지급해야 된다고요. 255페이지 그 10번에 2번 해설을 고치시라고요. 판례가 변경됐다. 치료를 지급한 때에는, 청구한 때에는 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번,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영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이게 X입니다.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전적으로 속한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습니다.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영고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아까도 좀 나왔던 지문이죠.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5번도 앞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착오로 자신이 매수하여 토지를 취득한 인접토지의 일부를 자신이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자주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9번은 답만 2번을 보면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주위를 포함한 공지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묘지를 보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 없습니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거 X라고요. 9번에 2번 다 문제가 중복되고 있으니까 답만 보겠습니다. 11번 255페이지 1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지권하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물론 아니고요. 근데 이건 중개 실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 사망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묘가 설치된 경우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묘들은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되죠. 근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제 설치 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30년간만 설치할 수 있고 1회에 하나여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장 60년밖에 매장이 안 되고요.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고요. 안 하면 처벌을 합니다. 위반하면 처벌한다. 자, 255페이지 11번입니다. 11번 255.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예, 개인 묘지 암기 프린트 35번에 있는데 개인 묘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그러나 화장, 개장 신고는 미리 신고입니다.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도 미리 신고입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족 묘지, 종중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묘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2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묘지, 종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분묘는 30년간 설치 가능하고 15년 1회에 하나에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30년 1회에 하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출제하면 출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묘는 99.99%가 다 불법이라고 봐야 돼요.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우리 요약집에 보면 해놨는데 이런 뭐 군사기지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도로 하천으로부터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또 20%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종중, 문중, 묘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거 다 100% 지키면 설치할 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4번은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이런 데도 안 됩니다. 진흥지역, 진흥구역 다 안 됩니다. 경지정이 된 논에도 설치할 수 없다고요. 4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30일 정리되어 있고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장사 등에 관한 문율 틀린 것. 1번, 가족묘지, 그 다음에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요. 개인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 묘지도 사후 30일 이내, 매장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 지금 30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조성한 후 신고해야 된다 했으니까 30일 대신에 뭐 15일 안에 해야 된다 하면 X지만 그냥 조성한 후 신고한다 해도 틀렸다고 보기 힘들죠? 2번,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3번이 틀렸습니다.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나 초과할 수 없다나 같은 말입니다. 5번, 법인 묘지. 5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 20제곱미터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합장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14 이게 지금 별표 3개니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13번 그래도 한 번만, 너무 다 안 풀 수는 없으니까 13번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개인 묘지 봉분 높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봉분 높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봉분 높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봉분이 있으면 이 높이가 1m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지금 산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거 다 위반하고 있어요. 1m 넘는 경우가 많죠.
왕릉처럼 크게 해놓은 묘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1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시험에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지문을 다 위반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묘지, 종중문중묘지는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묘지나 가정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지금 시흥시 이런 데는 지금 도시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면 지금 시흥시에는 설치할 수 있는 산 하나도 없습니다. 300m 넘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직선거리로. 근데 산 꼭대기에는 또 설치를 안 하죠. 그럼 산 밑에 거의 도로하고 사이에 대부분 설치해놨다고 다 100% 위반이에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하면 이게 다 저촉된다고요. 3번 지문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3번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13번 중에서는 설치 기간이 끝났다면 몇 년이에요? 30년. 한 번 더 연장하면 60년이 되겠죠?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인데 시험에 2년 이내, 6개월 이내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된다. 안 하면 그 밑에 4번에 제한 면적을 위반하거나 그 다음에 설치기간 60년 끝나더라도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 안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이하인데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공인중개사법 벌칙이 2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벌칙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한 번도. 이거는 이런 것까지 다 암기 너무 불안하면 2차만 하는 분들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보통 잘 몰라도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1년에 500 이런 거는 잘 없죠.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도 부과합니다. 만약 60년 끝나도 화장 또는 봉안을 안 하면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역시 이행강제금이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5개가 있는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만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농지법이 개정 시행이 됩니다. 농지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시행 시기가,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시행 시기가 바로 즉시 시행되는 게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옛날에는 농지법의 20%였죠. 1년에 20%. 농사 안 지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주잖아요.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1년에 농지가격 20%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그게 25%로 바뀌었습니다. 25%로. 화요일 날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 바뀐 내용, 9월 공인중개사법 특강 언제입니까? 9월 12일이죠. 9월 12일 할 때는 이제 그때 9월 12일까지 바뀐 내용, 9월 12일 맞아요? 9월 12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이론 핵심적인 내용만 하는데 그것만 다 해도 80점은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요. 농지법 바뀐 부분 이번에 시행되는 거 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농지법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지금은 4일 2일이죠. 그것도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는 시행 시기가 9개월 후더라고. 이번 시험에는 반영 안 됩니다. 그럼 4일 2일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미 바뀌어 있는데 나올 필요는 없겠죠. 제가 바뀐 내용은 며칠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3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번 시험에는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빼고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이제 주말 체험용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진흥지역 안에는 진흥구역, 보호구역이 있고요. 진흥지역 외의 농지가 있죠.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했잖아요. 동네말로. 근데 지금은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상대농지를 진흥지역 외의 농지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흥지역 외의 농지만 주말 체험용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았으면 처분 의무기간 1년 안 주고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지금 시흥, 광명 그 신도시 LH 투기 그것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럼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또 6개월 더 주면 1년 6개월 돼버리면 이미 수용보상금 다 받아버리고 끝났을 수도 있죠. 수용을 하니까 신도시 하려면은, 그러니까 수용보상금 받기 전에 처분 명령해가지고 처분 안 하면 계속 25%씩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요. 지금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바뀐 내용 끝까지 봐야 돼요. 옛날에는 보면 시험 시행하는 날 바뀐 것도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출제될지 안 될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출제위원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시험 보기 2주 전에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차는 바뀐 거 잘 나옵니다. 공법에서도 농지법은 2문제 출제되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기는 한데 4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그 다음에 5번, 타인의 토지에 성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자는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 이거는 문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했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이 말이라고요. 5번, 옛날에 설치한 것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그 14번의 1번 답인데 이런 거 면적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4번 지문만 여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14번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하나도 없는데 2번 정도는 기억하는 게 좋겠네요. 개인 자연장지는 4후 30일 이내,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라고 했죠.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 그 다음에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자연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뼈의 가루, 골분을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그래요. 30cm 이상 파고 묻어야 되고요. 그냥 뼈만 묻으려면, 뼈 가루만 묻으려면 흙하고 섞어서 묻어야 됩니다. 안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뼈 가루가 그냥 골분화 현상이 생겨가지고 뼈처럼 딱딱하게 돼요, 가루가. 그래서 흙하고 섞어서 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에 담을 때에는 도자기 같은 데 담으면 안 된다고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나무 같은 데 담아서 묻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지문입니다. 14번은.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258페이지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허가받는 게 아니라 개인 자연장지는 4후 30일 이내 신고, 종중, 문중,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4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허가.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매장할 데 없다고요. 100% 다 법을 지키려면. 예,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허가받는 게 아니라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사전 신고.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남편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4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이런 법을 시험에 잘 안 내니까 모르고 지금 설치하는 묘들은 거의 100% 위반이라고 봐야 돼요. 저도 부모님들 묘 설치하고 신고 안 했거든요.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군구에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신고 들어온 건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건 들어왔다더라고. 한 건. 그 죽은 사람 한 명밖에 안 죽었습니까? 물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죽어도 아무도 신고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을 모르니까, 몰라서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시험에 안 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 기지권이라 한다. 봉제사, 벌초, 그 가서 뭐 절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술 같은 거 따르고 이런 게 봉제사라고도 하고 그냥 봉사라고 뭐 해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번.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30년 해서 최장 60년밖에 설치 못한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도 역시 면적이 있는데 시험에 거의 시험에 그 4번 지문, 3번 지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6번에 5번, 답만 5번 보겠습니다. 가족묘지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 개인묘지는 4후 30일 이내 신고. 개인 자연장지는 4후 30일 이내 신고. 가족,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 받습니다. 5번이 따라서 답입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이때까지 시험은 분묘기지권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앞으로는 출제 패턴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자꾸 내야만 사람들이 법을 지킬 텐데 자꾸 옛날 분묘기지권만 이때까지 시험에 많이 냈다고요. 기억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유골이 존재하면 원상회복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니은 사성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사성까지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사성이 뭐냐면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 봉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상석이 있고 옆에 비석이 있고 뒤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이걸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 통념상 면적의 범위는 판단해야 된다.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틀렸습니다. 니은은 디귿 분묘기지권의 범위 내에서라면 그 이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합장하거나 쌍문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인정된다 했는데 안 됩니다. 자기 땅에다가, 저도 어머니 아버지 지금 쌍문 형태로 해놨는데요, 우리 산에다가 하는 것은 가능한데 나무 산에다가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디귿 틀렸습니다. 리얼 가묘라는 것은 뭡니까? 가묘 또는 예장이라고 합니다. 미리 명당 자리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시신유골 없이 봉분만 불룩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 묘 설치 못하게.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는 경우 평장,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묘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지. 평평하게 평장, 암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 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미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지료 지급할 필요 없다. 이것도 지금 판례 변경됐는데 판례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청구를 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미음, 판례 변경됐다고요? 올해 4월 달에. 그 미음 틀린 것은 하면 미음도 사실상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출제 의도는 미음은 판례 변경된 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답은 2번이 답입니다만은 리언 디귿 미음도 틀렸습니다. 지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청구한 때에는 지급해야 된다. 비읍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상. 나머지는 이한데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답은 우리 책은 2번인데 실제로는 3번이고요. 그 미음은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변경된 판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60페이지 농지법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